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한없이 떨어질 것 같다가도 또 바닥을 치고 빠르게 또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의 마음을 좀 덜컹덜컹거리게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 형성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긴 했죠. 장중의 시장 변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심해졌다가 회복됐다가 이런 흐름들 정신없이 이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은 이렇게 계속되니까 중요한 건 뭐죠? 네, 종목입니다. 종목을 잘 선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니까요. 매수하실 때는 종목에 대한 모멘텀 꼼꼼하게 분석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체크할 내용부터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황 점검인데요. 제가 매주 한 2개 정도의 표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시황으로 말씀드릴 부분 이 2가지예요. 외국인 현물 순매수 전환 여부를 확인하자. 항상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를 주목하자라는 부분이죠. 제가 이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되면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되죠? 내수주를 봐야 됩니다. 내수주, 유통주 중에서 이제 마트 관련된 종목, 편의점 관련된 종목,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도 유통주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소비자 심리지수도 약간 꺾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요 내용까지 오늘 시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일반 순매수 단위는 조원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매수와 매도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매도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이제 이번 주 초에 그 자료이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수급 부분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규모보다는 연속성입니다. 한 번에 많이 사주는 것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사주는 추세로 계속해서 가냐 그게 중요해요. 일단 이번 주 후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 주에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수가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다?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려면 또 동반돼야 되는 게 뭐죠? 환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에 대한 중요성 정말 엄청나게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다가 최근에 약간 조정받는 흐름들 나타나죠. 다음 주에도 원달러 환율이 1170원, 1160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 기조를 보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사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또 국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다음 주는 결국 뭐예요? 이렇게 순매도를 계속하는 외국인이 돌아와 줄지. 일단 이번 주 후반까지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에도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려면 뭐를 체크해야 된다고요? 환율.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지수는 반등한다. 이 증시라는 것은 항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이런 연결고리를 아셔야 또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논리적으로 주식시장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환율과 외국인 수급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자료를 증권사에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 향후 경기 전망 CSI와 소비 지출 전망 CSI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경기 전망 CSI인데요. 자, 보시면 약간 혼란스러운 흐름이 있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던 게 최근에 살짝 꺾였죠. 이 부분은 뭐죠? 결국은 시장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람들의 전망을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는 심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진짜 좋아져요. 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 투자분들. 뭔가 소비를 좀 하고 싶겠죠. 뭔가 많이 사고 싶고 돈을 많이 쓰고 싶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요. 그럼 내가 돈을 쓴다는 것은 반대로 뭐죠? 누군가는 내가 쓰는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쓰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또 늘어나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또 어딘가에 쓰겠죠. 그거는 또 누군가의 소득이고, 그죠? 그게 이제 금융입니다. 돈이 잘 돌아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돈을 많이 쓰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경기가 이제 좀 꺾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돈을 쓰고 싶겠어요? 쓰기 싫겠죠? 버는 돈 족족이 저축합니다. 그러면 돈을 안 쓰죠? 안 쓰면 누군가의 소득도 없어요. 경기가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심리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심리지표, 한국의 심리지표,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심리지표가 최근에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였는데 약간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좀 회복이 돼줘야 유통주가 상승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의 또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 시황에서 체크해드린 포인트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현물 수급 전환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꺾이고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지를 확인하자. 이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 전략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입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한 주간 어떤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지,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한 주가 전망과 추가적으로 살펴볼 투자 전략까지 짜보는 코너가 바로 탑5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보유하셨던 분들 이번 주에 정말 가슴 철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는 참 잘 갔는데 LG화학은 완전히 반대 행보를 보였어요. 국내 배터리 시장을 대표하는 두 종목이 삼성 SDI, LG화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관점에서 LG화학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좀 힘드셨을 만한 그런 한 주다라는 건데 이슈는 다들 아시겠지만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GM 1조 원 규모 전기차 리콜 시행했죠. GM의 볼트는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한 배터리셀을 LG전자가 GM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콜 이슈가 부각됐을 때 LG화학이 직접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번 리콜 사태에 대해서 그 LG화학의 추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할 것이다 라는 부담감 반영되면서 뭔가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함께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출된 악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이 단기간에 급락하다가 주 후반에는 그래도 약간 하락폭을 만회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좀 보여줬어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최소 3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친환경차가 1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100만 대 돌파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렸죠. 하지만 200만 대 돌파까지는 어떨까요? 0대에서 100만 대 돌파까지 시간보다는 훨씬 어마어마하게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 길거리에 보시면은 전기차를 보기가 예전보다 쉬워요. 전기차는 외형도 다른데 소리부터가 달라요. 그다음 그 내연기관차는 좀 시끄럽잖아요. 휘발유라든지 경유차 털털털거리고. 근데 전기차는 엄청 조용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도 약간 윙하는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전기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대중화가 많이 됐고 전기차 충전소도 이전보다는 많아졌어요.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다고는 말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충분해지는 시도 정도는 하고 있죠. 전기차 충전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급속 충전에 대한 개발도 진행되고 있고요.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영화테크를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가잖아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종목이 주목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부각되죠. 결국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다음 주에는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왕 이제 하락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어요. LG화학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꾸준하게 관심권을 두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랩지노믹스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나 이제 급등락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진단 키트 관련주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필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랩지노믹스, 시젠, 수젠텍, 진단 키트 관련주로 평가된 종목들이 모두 다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 처방이 시작되고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완전히 모멘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급락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다시 반짝했었던 부분은 뭐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거 백신 나왔다고 그냥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은 무슨 용어가 나왔어요? 위드 코로나. 이게 뭐죠?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어요.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는 끝났다. 그럼 이제 2, 3년 내로 코로나 종식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가 변이가 되고 백신도 한 번 맞았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겠구나. 감기처럼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 질병이다. 위드 코로나. 그렇다면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자라는 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럼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역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뭐 시젠이라든지 수젠텍,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다시 올랐는데 랩지노믹스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을 다시 가져가고 있죠. 면역항암제와 코로나19 다가 백신 개발까지 착수합니다. 다가 백신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게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두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질병은 코로나도 변이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변이의 변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질병이 하나의 바이러스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바이러스가 더해지고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로 바뀌고 진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를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다가 백신 시장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또 랩지노믹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다가 백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좀 검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함을 느끼셨다가 최근에 좀 회복이 됐는데요.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주죠. 국내 증시는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어요. 항공주, 유통주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졌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이 재부각됐습니다. 아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백신이 처방되면 코로나가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행, 항공 수요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됐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대형 항공사랑 중소형 항공사,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 LCC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그 대형 항공사는 지금 여객 수요가 급감했죠. 중소형 항공사는요. 똑같아요. 급감했어요. 그럼 둘 다 어렵죠. 근데 대형 항공사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대형 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화물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죠. LCC도 요즘에 항공화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저가 항공사는 여객 위주예요. 근데 대형 항공사는 여객도 다르고 항공화물, 그러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게 또 대한항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객 수요에 대한 부진을 항공화물로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비행기로 나르고 어떤 제품은 뭐 배로 나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기준을 나누실까요? 비싼 거. 비싼 제품은 보통 비행기로 나릅니다. 비행기로. 뭐 전자제품. 작은데 비싼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항공화물이 많이 수요가 있어요. 근데 배로 나르는 것들은 이제 덩치가 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엄청 비싸진 않은 것들. 뭐 컨테이너선 안에다가 뭔가 적재라는 품목이라든지 이제 벌크선이라고 해서 배인데 그냥 일자 판자 같이 생긴 배 있잖아요. 거기다 석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때려 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부피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배로 나르고요. 너무 무겁지 않고 비싸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비행기로 나릅니다. 어쨌든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대한항공의 주가는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인데요. SK텔레콤인데 제가 예전에 런앤런 시간에 통신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관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본다면 통신주 모아가시는 전략은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기 방어주, 고배당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장 모멘텀이 플러스가 됐어요. 통신주는 이제 더 이상 경기 방어주가 아닙니다. 경기 방어주 색깔도 있지만 성장주에 대한 색깔도 있어요. SK텔레콤, KT, LG U+를 예전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사업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뭐예요? 굉장히 많죠. 플랫폼 사업들. 요즘에 통신사들이 뭐 이동통신 사업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 하지 않아요. 기존 가입자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존 가입자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유튜브의 발전으로 OTT 시장이 커지니까 통신사들이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OTT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성장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음원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후 엔터 사업이라든지 꾸준하게 기존 사업을 벗어나서 외형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증권주인데 키움증권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가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결국 증권주가 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야 브로커리지 수익 비율이 늘어나고 거래도 많아집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어쨌든 코스피랑 코스닥이 뭐 고점을 치고 쭉쭉 올라가요. 미증시처럼? 그렇진 않아요. 고점 부근에서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에서는 더 이상 지수가 올라가긴 어렵겠구나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두 번째, 거래 대금. 예전만큼 많진 않아요. 그렇다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상반기까지 증권사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반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반기를 뛰어넘는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렇다면 증권주가 여기서 우상향을 계속 보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예전보다 그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 비중을 낮췄습니다. IB라든지 신사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은 그래도 브로커리지 수익이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증권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증권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지루한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비중을 줄이시거나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종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시고 저에게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업종 관련된 정보 드리고 이 런앤런이 무슨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죠. 공부 관련된 자료들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제 강의 체계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양호한 흐름 그리고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을 살펴보고 그 종목들의 앞으로의 흐름을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가지고 온 최고의 맛 종목은 예전에도 한번 가지고 온 종목이라서 제가 한 번 더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TV입니다. 최고의 맛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또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프리카 TV가 강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플랫폼 업체 중에서 약한 종목은 거의 없어요. 웬만한 종목이 다 강했죠. 변이 코로나 이슈로 플랫폼 관련주가 재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플랫폼 관련주가 올라오다가 백신 나온 다음에 심리가 약간 꺾였다가 변이 코로나가 나오니까 다시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온라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 코로나의 수혜를 받지 않은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나가기가 쉽지 않았고 집안에서 혹은 나간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소수로
뭔가 엔터테이너를 뭐 즐기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가 고성장하면서 동영상 플랫폼 업체의 몸값 자체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국내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대중화시키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만. 유튜브라는 시스템이 국내에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침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과 5년 전만 봐도 5년 전에도 물론 유튜브는 충분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습니다만 지금처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1인 미디어 뭐 유튜브 제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지는 않았고 그걸 통해 성공한 사람 수도 적었어요. 지금은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기름을 부었죠. 완전히 활활 타오르게 됐고 관련해서 동영상 플랫폼 업체들의 몸값이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TV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e스포츠 시장의 온라인 점유율이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뭐 2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1 이후에 나온 그 시리즈들은 거의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1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20년 전에 나왔거든요. 2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아마. 22년 정도 전에 나온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그 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 RPG 게임의 리니지가 있다면 전략 시뮬레이션의 스타크래프트가 있다라는 말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전에 그 PC방이 한 20에서 25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생겼는데요. 그때 PC방 생겼을 때 했던 게임이 딱 2개예요.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90%의 유저는 다 그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PC방이 생긴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올드 게임인데 요즘에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TV에서 프로리그나 이런 부분들이 열렸어요. 게임도 많이 보셨죠? 근데 이후에 프로리그가 없어졌는데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그 게임을 보겠어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봅니다. 유튜브나 지금 말씀드린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을 통해서죠.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이 게임 그 플랫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유튜브와 동반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드 게이머들을 끌어안으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꺾이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컨텐츠가 많이 다양화가 됐죠. 그리고 중간 광고 도입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중간 광고는 프로그램 전에 달리는 광고와 프로그램 후에 달리는 광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가가 2배에서 3배 혹은 그 이상까지도 비싸요.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 전에 하는 광고는 딱 맞춰서 틀면 안 보잖아요. 프로그램 시작 끝나고 하는 광고는 프로그램 끝나고 끄면 안 보잖아요. 근데 중간 광고는 안 돼요. 중간 광고 언제 나온지도 몰라요. 보다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중간 광고가 뭐 엄청 길지 않잖아요. 한 2-3개 정도 나오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 광고 안 볼래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이어서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 지상파들도 중간 광고를 많이 속속들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 당연히 광고 단가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아프리카 TV의 수익 구조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번 주에 일단 신고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매물은 거의 없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을 좀 더 시도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다만 밸류 부담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근데 상승 추세를 안 깼으니까 제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긴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손절가를 짧게 잡거나 뭔가 이런 전략적인 대응을 확실하게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고가에서 잡는 전략이 무조건 유리한 전략은 아니에요. 고점 부근에서 잡았을 때 손절가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꺾이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볼 것 최악의 맛이죠. 항상 최고의 맛보다는 제가 최악의 맛을 많이 고민해서 좀 가지고 오는데 이번 주에도 최악의 맛의 종목을 뭘 선정할지 많이 고민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종목은 셀리버리입니다. 제가 최악의 맛 갖고 나온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자, 셀리버리는 그 양리물질 전송기술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양리물질 전송기술.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풀어 설명드리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죠. 뭐 유산균이 뭐 100배 들었다, 1000배 들었다. 뭐 요구르트에 이제 유산균이 많이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글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유산균이 많으면 뭐하냐, 몸속까지 가지 못하는데 실제로 유산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체내에까지 그게 흡수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중간에 뭐 위액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흡수되고 방어되고 결국은 조금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이 당장 많이 들은 것을 먹는다고 그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리물질 전송 기술이라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인체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약이 효과가 있는 좋은 약이어야 되겠죠. 기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약이 내 인체의 그 부위까지 닿아서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먹었는데 그 효과를 내기 전에 몸속에서 없어져 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이게 바로 양리물질 전송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체에 대해서 약물을 해당 부위까지 전송하는 기술이니까 어때요?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좋은 약이면 뭐예요? 내 효과가 나기까지 전달을 인체 내에서 잘해줘야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기업이 셀리버리예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성장 모멘텀은 어때요?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하락 이유를 한번 보면 일단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많이 밀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관 쪽에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관에서 이제 이 종목을 무조건 안 좋아서 팔았다라기보다는 이제 포트 교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옮겨가기 위한 이런 수요도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관의 매물 출회를 뭐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코로나19 면역 치료제 개발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주사제형, 그 다음에 경구형, 그리고 추가로 흡입제형 치료제를 추가합니다.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나왔죠. 치료제도 중요해요. 치료제도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또 앞으로 발전할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쉽게 맞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주사 맞죠? 그리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있으면 효과는 똑같아요. 뭘 하시겠어요? 고민의 여지가 없죠. 누가 몸에 바늘 꽂고 싶어요?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먹으면 끝나는데 뭐하러 바늘자국 내겠어요? 병원 가서 또 주사 맞고, 주사 싫어하시는 분들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먹으면 끝나는데. 그죠? 뭐 흡입제형, 예를 들어서 뭐 코로 흡입을 하면 된다든지, 그러니까 훨씬 더 편의성을 갖춘 기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주목받을 만한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셀리버리가 또 그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파킨슨병 치료제 기술 수출도 기대가 됩니다. 파킨슨병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좀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 기술 수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셀리버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파이프라인인데,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말씀드릴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언급드리는 게 바로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 풀어 설명하면 신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이 많아야 거기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넘어가서 10상까지 되고 임상 4상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겠죠. 어떤 파이프라인이 성공할지 모른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를 판단할 때는 특히 신약 개발 기업은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파이프라인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셀리버리입니다. 파이프라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주가는 빠졌죠.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하락 추세니까 당장 돌아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조만간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셀리버리 보유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완만한 반등을 노려보시는 전략을 짜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런앤런의 핵심 코너죠.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코너,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런앤런에는 이제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코너의 강의가 있습니다만, 이 공부합시다 코너는 제가 화면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개인 투자분들의 이해를 높여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에 공부합시다 내용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 코너는요.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네. 하입니다. 하. 하라는 건 뭐죠? 자, 지난주에 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가 있겠죠.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난 강의를 꼭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강의 보는 법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자,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상이었고요. 상에 이어서 하까지 2강으로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래량의 중요성, 요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하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매매 조건입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매매 조건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인 무엇인가 관련된 사례를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의 중요성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간략하게만 볼게요. 자, 한 주의 매수 주문과 한 주의 매도 주문으로 1거래량이 발생합니다. 그죠? 대량 매수와 대량 매도는 대량 거래량을 수반을 합니다. 많이 사고 많이 팔면 거래가 터진다. 당연하죠. 세력의 유입과 유출도 거래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거래량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투자자마다 다양한 차트를 보지만요. 거래량이 빠진 차트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든 보조지표에 다 거래량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보조지표에 거래량이 들어갑니다. 왜 많이 들어가겠어요? 중요하니까요. 그죠? 자, 거래량은 기술적 분석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요소입니다. 거래량을 빼고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간단히 봤고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어떻게 우리가 매매해야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입니다. 일단 최근 3에서 6개월간 평균 거래량 500% 이상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 500%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주식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490%면 안 됩니까? 돼요. 450%는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500% 이게 아니라 평균 거래량보다 월등한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대량 거래량 발생봉의 고가를 종가로 돌파해야 됩니다. 종가. 장중에 아니에요. 종가. 3시 반 기준으로 고가를 종가로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매수할 거예요. 자, 일봉상 매물대가 없거나 적을 것. 근데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매수할 건데 매물이 많으면 좋겠어요? 매물이 없는 게 좋죠. 자, 그리고 돌파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설정하고 종가 기준입니다. 요게 이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뭐 사진을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 말만 보면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볼 겁니다. 제 강의는 항상 먼저 이론 설명,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반복.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요. 천천히만 보시면 따라오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거래량의 중요성과 매매 조건까지 봤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의 사례들을 봐야겠죠. 이 매매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충분히 따라하시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쉽고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차트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고 최대 거래량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제가 3에서 6개월 최근 내 5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 봉이에요. 요 봉. 항상 장대양봉이 중요하죠. 윗꼬리는 많이 달리긴 했지만 장대양봉입니다. 여기에 자, 거래량이 어때요? 엄청나죠? 이건 500% 정도가 아니에요. 1000% 이상이에요. 그죠? 1000%, 2000% 이상인 것 같아요. 갭상승에다가 급등했다가 윗꼬리도 이렇게 많이 달렸으니까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될 수는 없었겠죠. 엄청난 매수 매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상당한 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강의의 제목이 뭐죠?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봉을 돌파할 때 매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봉은 이겁니다. 몸통을 돌파하면 될까요? 아니죠. 최꼬리, 고점까지 돌파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꼬리가 있으니까 꼬리의 고점이고 꼬리가 없으면 몸통의 고점을 돌파하면 돼요. 그러면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최대 거래량이 실린 봉의 고가에 선을 그어야 그게 돌파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그럼 다음 차트에서 돌파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에서 보시면 자, 최대 거래량이 뚫렸고 그 다음 봉인데 돌파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 봉에서는 돌파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돌파가 됐죠. 그러면 매수하면 됩니까?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돌파될 때 실시간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돌파되는 걸 보고 종가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매수했으면 여기서 살 수 있었는데 종가로 매수해서 더 비싸게 샀어요. 맞아요. 하지만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은 확인하고 하는 매매입니다. 돌파하는 직후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법의 종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딱딱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있고 종가까지 보고 매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은 반드시 종가까지 확인을 합니다. 돌파했다가 종가로 깨지면 그건 안 사요. 종가로 돌파해서 크게 양봉이 나와도 종가에서 어쨌든 삽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럼 최대 거래량이 돌파된 고가를 다음 거래일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 아니죠. 네, 종가에서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럼 매수가 됐어요. 종가에서.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종가에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죠. 여기서 매수하고 주가가 쫙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최대 거래량을 돌파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매수 매도의 이해관계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다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투자 심리가 확 바뀌는 그 시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살아남아서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에요. 간단하죠? 네, 매매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례를 보는 건데요. 자,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보면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500% 이상이죠. 1000%, 20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봉인데 약간 도지 비슷한 양봉, 밑꼬리도 길고 윗꼬리도 깁니다. 최대 거래량을 돌파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 거래량의 고가에 선을 쫙 그으면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데 장중 실시간 매수? 아니죠.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돼야 매수를 합니다. 장중 실시간 아니에요. 자, 볼게요. 여기 고점인데 다음 날도 못하고 아이고 계속 못하네.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매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때가 애매하죠. 자, 장중에 뚫었어요. 근데 윗꼬리 엄청 달고 종가 기준으로 이걸 돌파했어요? 돌파 못했어요. 이때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장중에는 돌파했지만 종가로 돌파를 못했어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때 매수하셨으면 이 음봉 맞을 수 있죠. 네, 종가로 돌파를 해야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차트를 볼게요. 매수가 안 됐어요. 여기도 안 됐죠. 안 되고 계속 안 되다가 요 시점에서 종가 기준 돌파가 됩니다. 그죠? 윗꼬리가 엄청 달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최대 거래량의 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종가로 매수를 하면 되나요? 네, 종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 조건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매수를 한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서 매수하고 하나, 둘, 셋, 빵 한번 다시 나오고요. 윗꼬리 달리고 엄청난 변동성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의 원리는 뭐라고요? 최대 거래량을 돌파했다는 것의 의미,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매수와 매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매수, 매도가 평소보다 10배, 20배, 30배 늘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매수한 사람도 엄청 많고 매도한 사람도 엄청 많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봉에. 근데 그 봉의 고가를 돌파했다는 건 그 많은 이해관계가 상방쪽으로 모두 다 수익, 모두 다 기분 좋은 구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시죠? 주식은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지려고 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결국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구간을 돌파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익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구간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충분히 기분 좋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플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개의 사례를 봤어요. 네, 충분히 어떻게 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네, 최대 거래량이 터진 봉을 고가로 돌파를 할 때, 여기죠? 네, 최대 거래량이 터진 봉을 고가,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서 요 장대 양봉까지 연결시킨다. 이게 바로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사례를 여기까지 보면 좀 섭섭하죠. 여러 가지 사례를 더 볼 건데 자, 지금까지는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을 봤어요. 근데 이건 다른 케이스입니다.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이에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도 가능합니다. 자, 음봉인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볼게요. 최대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의 고가를 다음 거래일 종가 기준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매수할 수 있어요? 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으면 양봉이든 음봉이든 도지든 봉이 길든 짧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고가만 종가로 돌파하면 매수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꽤 많겠죠. 그죠? 자, 그럼 매수한 이후에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매수를 했고 하나, 둘, 셋, 넷, 빵빵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는 뭐 요 위치라든지 요 위치에서 5일 이평선이 깨졌으니까 뭐 차익 실현하는 그런 용도로서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으면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습니다. 고가만 종가로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사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 건데요. 자, 볼게요. 여기 이제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어요. 근데 지금 봉을 보면 이게 거래량이 많은 봉인가 싶을 정도로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의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단봉이에요. 이런 것도 됩니까? 네, 됩니다. 최대 거래량이 동반됐으면 양봉이든 음봉이든 도지든 봉의 길이가 길든 짧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고가만 종가로 돌파하면 매수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단봉인데 되게 짧은 봉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이만큼 터졌어요. 고가 돌파하면 됩니까? 됩니다. 자, 고가 돌파했는지 볼게요. 바로 다음 날 종가 기준으로 고가 돌파했습니다. 장중 돌파 아니죠. 종가 기준 돌파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돌파라면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여기서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5일선을 타고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고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된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 지난주 상, 이번 주 하까지 해서 2강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어렵지 않은 매매예요. 충분히 개인 투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매매니까요. 보시고 끝내지 마시고 꼭 차트 돌려서 매매해 보세요. 매매해 보셔야 실력 늡니다. 보기만 해서는 안 늘어요. 보고 해보셔야 되니까요. 꼭 잊지 말고 보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혹은 저의 지난 강의를 많이 보고 싶다. 1강부터 차례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니까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이 시간에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공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 시간입니다. 항상 제가 마무리를 할 때는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진행을 끌어오다 보면은 저도 이게 정신없이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이제 알찬 내용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좀 부족하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망과 전략인데요. 이번 주의 전망과 전략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2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별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크게 꺾였다가 또 크게 올라오려는 이런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전략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그 런앤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의 시장 예측은요. 이 부분입니다. V자 반등보다는 다중 바닥 반등에 무게를 둔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리고 그냥 V자로 전고점까지 쫙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V자로 쫙 치고 갈 가능성보다는 반등이 많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떨구고 저점을 좀 높이면서 이렇게 다중, 2중, 3중, 4중까지도 이렇게 바닥을 기리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이 급락할 때 뭐 손절 못하셨거나 보유하고 계시다가 마이너스가 컸다가 지금 반등을 하니까 아이고 추매 타이밍을 놓쳤다. 아니면 혹은 이거 저점 매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 이렇게 급등하는 와중에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저는 이제 반등 이후에 눌림 기회는 또 온다라고 봐요. 그럼 눌림 기회가 왔을 때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반등할 때 여기서 매수하시면 눌림목에서 또 고생합니다. 그런 고생을 거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주가가 급락하고 반등하는 데는 매물 소화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급락할 때 그 신용 물량 많이 출회됐어요. 신용 물량이 많이 출회됐다는 건 뭐예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적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그리고 매물대 소화, 단기에 물린 매물, 매도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로 봐서 약간 다중바닥 형태가 띄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지지받을 때 매수를 하시고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하시거나 관망을 하시거나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급락할 때 종목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굉장히 커졌다가 추매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추매 타이밍 아직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정이 올 때 완만하게 추매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종목을 추매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종목, 기업 분석이 확실한 종목 추매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다중바닥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제가 예측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틀리고 그냥 V자 반등 나오면 훨씬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니까 추매 못하거나 저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천천히 보세요. 시간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거예요. 그 준비를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켜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다중바닥 예상한다 이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종목별 추가 매수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관점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제가 개인 투자분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 거의 어떤 상태냐면 한 10종목, 20종목, 30종목 다 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 물려 있는 게 마이너스가 뭐 3%, 5% 이게 아니에요. 20%, 30%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수두로 빽빽해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20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야. 그러면 못 팔아요. 계속 가져가죠. 근데 그거 계속 가져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어떤 건 회복되겠지만 어떤 건 회복 못하고 어떤 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계좌 관리가 돼요? 처리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0종목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내가 정말 괜찮게 생각하는 종목. 예를 들면 한 7종목 정도까지는 종목을 압축하셔야 돼요. 그러면 14종목, 13종목은 손절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종목을 10종목, 20종목 이렇게 가져가서 계좌 수익 보신 분 이때까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포트는 3종목에서 5종목, 많아도 7종목. 그 이내로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이상으로 종목 관리도 안 되고요. 분석도 안 되고요. 그 이상 매수하셨다면 그건 그냥 분석 없이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압축하셔야 돼요. 20종목 이상이신 분들, 30종목 이상이신 분들 아무리 많아도 10종목 이내로는 줄이세요. 그러면 한 20종목은 손절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 자금으로 압축한 7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그럼 그 종목을 잘 압축하셨다면 추가 매수해서 빠르게 회복하고 수익권까지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계좌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린 종목 엄청 많으실 텐데 그 물린 종목 다 가져간다고 다 회복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20종목, 30종목 마이너스 크신 분들 그거 다 올라올 것 같으세요? 어떤 종목은 올라오고 어떤 종목은 안 올라옵니다. 압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그 종목별 추가 매수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현금이 있어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막 해야 돼요? 아니죠. 제가 아까 어떤 패턴을 예상한다고 했죠? 다중바닥. 다중바닥을 예상하니까요. 상승했으면 분명히 하락은 옵니다. 반락도 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엄청 들어왔냐? 그렇진 않았어요. 매수가 굉장히 들어와서 반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등의 탄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중바닥을 예상하고요.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큰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은 추매를 하셔야 되는데 추매할 수 있는 자금이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추매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기존 보유 종목 중에서 안 좋은 종목을 잘라서 현금을 마련하시고 기존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전략을 다중바닥 패턴 하에서 진행하시면 계좌가 회복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저는 지금의 정답이라고 보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뭐가 좋은 종목인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아시려면, 익히시려면 공부하셔야 되죠. 제가 런앤런 톤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시청하시면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이 아쉽다, 저와 함께 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3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받으시고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 나가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보들, 시황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런앤런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개인 투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